자, 안녕하십니까. 누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중형 세단의 거의 뭐 최고봉이라고 봐도 되죠. 과거에는 E500이 최고봉이었는데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E500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BMW도 5 시리즈에 이제 8기통 들어가는 모델은 거의 뭐 안 팔리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6기통에 350마력 전후를 내는 것들이 거의 최고로 보는데, 저는 사실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되게 기대치도 크고 그런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냉정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E500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E500을 많이 타봤던 사람이고 E55 AMG든 E63도 많이 타봤고요. 그래서 이 차대 크기에 이런 플랫폼에 8기통에 한 300마력대의 토크 40몇을 때리고 가는 그 여유로움의 맛을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조사들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V6 엔진, VA 엔진을 이제 2급에 잘 안 넣죠. 대형급인 S클래스나 7시리즈급에도 6기통이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급의 이제 미들급 중형 세단에는 8기통 엔진을 잘 넣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 규제, 다운사이징 이러기 때문에 6기통을 많이 쓰고, 제조사들이 V6가 됐던 인라인6가 됐던 6기통 가솔린 엔진의 마력수를 불과 한 2, 3년 전에는 한 300마력 초반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한 360마력 정도 되죠. 대부분 토크는 50대를 전후로 나옵니다. 뭐 51, 48, 47, 53 이렇게 나오는데 몰아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V6 엔진, 이쪽에 3기통, 이쪽에 3기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터보가 있죠. 여기 웨스트게이트라고 해서 저쪽 배기라인 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막대기가 보이시죠? 요거 은색으로 된 파이프 같이 생긴 요 막대기요. 요 웨스트게이트에서 싹 조절해서 터보의 양을 조절을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터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3기통의 터보, 3기통의 터보, 스크롤을 통해서 터빈의 양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흡기캠, 배기캠, 흡기캠, 배기캠의 밸브 리피팅이라든가 밸브의 열림의 시간을 조절해주는 진공각을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가고,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린더 블럭에 나노 코팅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은 사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벤츠에서는 뭐 버리는 엔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벤츠는 지금 현재 인라인6, 직렬 6기통으로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V6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엔진은 운전을 하면서 느껴보면 엔진이 뭔가 이 성숙미, 완숙미, 좀 쫀쫀한 맛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리뷰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하체 우리기니까 뭐가 새로운 게 있느냐? 사실 별거 없어요. 이쪽을 통해서 들어간 공기는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서 흡기 필터를 거쳐서 그 V8기통 AMG라든가 벤츠나 BM의 요즘 엔진을 보면 블럭 사이에 터보를 2개를 놓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블럭 바깥에 외측에 놓는데, 사실 외측에 놓는 게 열 관리에서는 더 유리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도 굉장히 라인이 짧아요. 여기서 들어갔죠? 바로 터빈으로 가요. 바로 터빈으로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배기 터빈이 돌면 과급이 형성이 되겠죠. 과급이 형성된 거는 바로 이쪽 라인을 타고 과급된 양 공기는 터빈을 통해서 과급이 돼서 바로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요. 순행 인터쿨러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 순행 인터쿨러. 보통 우리 AMG들 보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쪽 3개 실린더에서 온 거, 이쪽 3개 실린더에서 온 게 합쳐져서 요 순행 인터쿨러로 들어가요. 그래서 순행 인터쿨러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적정하게 떨어진 게 바로 그냥 엔진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라인을 요즘 차들은 복잡하게 쓰질 않아요. 그냥 받아서 바로 과급 때려가지고 바로 그냥 짧게 시켜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치식으로 빼서 뭘 어떻게 저쩌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하니까 이렇게 되면 관의 흐름상 엔진의 어떤 풍부한 토크, 그러니까 몰아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리스폰스가 빠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엔진이 되게 촐싹 맞아요. 옛날에 벤츠 엔진들은 딱 밟으면 마력은 높지 않았어요. 벤츠 엔진들이 옛날에 이 8기통을 썼을 때 마력이 300마력이 안 나오나, 뭐 286마력에 토크가 46, 7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력이 360마력인데 토크가 5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터보를 쓰면서 마력이 펌핑이 많이 됐죠. 8기통에 5000cc를 썼을 때 300마력이었는데 3000cc의 6기통인데 360마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배기량은 2000이나 줄었는데 마력은 오히려 70마력이 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토크의 변화량은 되게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운전을 하면서 느껴보면 지금 이렇게 관들이 배기 라인이 사실 이 배기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산소를요, 조금 운동을 한 다음에 좀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굵은 빨대를 가지고 숨을 쉴 때랑 그냥 쉴 때랑 되게 달라요, 느낌이. 굵은 빨대를 통해서 쫙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 뭔가 알차게 쫙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흡기 라인을 잘 설계해갖고 이렇게 길게 뽑아갖고 넣으면은 엔진이 중저속 토크가 되게 좋아요. 달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과거에 내가 타봤던 2500이나 BMW 540 등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벤츠라고 하면 뭔가 중후하고 좀 엘레강스하고 아방가르드하고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엔진에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얼핏 보면 현대가 쓰는 제네시스의 3.3 터보 엔진하고 얘하고 엔진이 뭐가 다르지? 오히려 제네시스 엔진이 기름을 좀 더 먹더라도 걔가 더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이 촐싹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배기 라인이 짧고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놓은 거 외에는 풍부하게 엔진의 컨디션이나 벤츠 엔진 특유의 토크바를 내게끔 지금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 뭐 헤드라든가 여기 ECU라든가 뭐 에어클리너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별로 우리가 지금 모든 차들에 뭐 일본 차든 현대차든 뭐 미국 차들 뭐 포드 F150에도 사실 V6 터보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뭐 별로 차이 나는 게 뭐 있지? 그냥 꼴랑 순행 인터쿨러 이거 하나인데 얘가 뭐 요즘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몰아보면서 탄 거나 지금 현재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그나마 좀 좋게 평가해주고 싶은 건 앞에 댐퍼의 위치, 그러니까 앞바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앞바퀴 축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앞바퀴 축하고 쇼바의 상단 부분하고 거의 일치해요. 편차 범위가 5cm를 벗어나진 않는데, 그로부터 엔진이 요렇게 한 뺨, 요렇게 반 뺨 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다른 벤츠들은 이 헤드의 끝이 한 여기 정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cm 정도는 들어간 거예요. 벤츠가 현재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 배분에 있어서는 옛날 벤츠처럼 앞이 왕창 무겁다라는 느낌은 현저하게 덜 들어요. 그렇게 돼 있고 엔진의 위치도 여기 마운트보다 현저하게 낮게 돼 있죠. 지금 헤드를 빼면 엔진은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예요. 엔진을 굉장히 많이 내렸고, 이제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게 연비나 환경규제 출력, 배출가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옵셋 충돌 때문에 차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차대 이 쇼바 마운트가 이렇게 굴곡을 넣어가지고 이거 절곡을 많이 넣었죠.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판판하게 한 이유가 첫 방에 빡 맞았을 때 얘가 버티게 하기 위함인데, 요거는 승차감하고 직결되는 부위죠. 왜? 댐퍼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쪽을 통해서 진동이 차체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경량도 있겠지만 승차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다 만드는 게 제조사의 어떤 의지와 단가에 대한 그런 양보가 없고서는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일단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더 비싼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도 다 알루미늄으로 되는데 얘는 충단 안전 때문에 이쪽으로 딱 받는 이제 옵셋 충돌이 요새 제일 강하니까 당연히 세죠. 여기도 세고요. 여기도 스틸, 전부 다 스틸입니다, 지금. 싹 다 스틸, 여기도 스틸, 여기까지 스틸. 이쪽에서 사고가 빵 들어왔을 때 여기를 경사를 주는 건 비격각일 들어가는 거죠. 비격각일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잡아주는데 얘가 평평하게 돼 있는 데다가 이 서브 프레임, 메인 이 인사이드 패널이 그때 제가 3시리즈나 최근에 했던 다른 차에 비해서 벤츠는 항상 인사이드 패널이 2배 정도 넓습니다. 저게 보통 차들이 한 요 정도 두께로 쭉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벤츠는 놓고 서브 프레임으로도 밑에서 잡는데 얘 자체가 요 정도 돼요.
한 요 정도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차들에 비해서 인사이드 패널을 약 2배 가까이 넓은 얘는 또 알루미늄을 안 쓰고 스틸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버텨주죠. 이쪽에서 빵 박았을 때. 여기서 비껴가기를 치고 여기를 스틸로 해가지고 이쪽 끝단 보면 되게 강하게 생겼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 휠하우스에서 이렇게 뭐 연결해갖고 삼각구도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제 실내 구조를 많이 빼야 되니까 휠하우스를 저 끝단에 A필러 쪽에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큼지막하게 해놓으면 이쪽 전체에서 힘을 받아서 강해진데 요새는 그렇게 못해요. 자동차 설계상 실내를 넓게 뽑아야 되고 휠베이스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휠하우스를 앞으로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민 대신에 여기가 붕 뜨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갖고 잡으면 되는데 연결을 못 하니까 조부위를 되게 강하게 만들죠. 되게 강하게 만들고 알루미늄으로 빼도 됐을 법한 곳을 알루미늄으로 못 빼는 거예요. 충돌 안전에 버텨야 되니까. 여기가 다 스틸입니다. 스틸로 쭉 오고 여기에서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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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것도 다 알루미늄을 해요. 앞에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가 안전과 승차감과 무게 배분을 위해서 적절하게 쇠를 다 섞어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비싼 차였으면 다 알루미늄이었겠죠. 그러려면 이제 차값이 뭐 2억대로 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억 미만 또 E클래스의 저렴한 버전들은 7천만 원 전후기 때문에 그런 차급에서 이 정도의 복합 소재를 통해서 차대를 만든 건 잘했다라고 보는 거죠.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의 요 틈부터 여기 틈까지가 되게 가깝죠. 보통 이게 이제 싸구려 차들은 푸바의 마운트가 여기에 있어요. 요 어디에 휠하우스가 있는데 요즘 고성능 차들이나 비싼 브랜드들은 휠하우스의 범위를 굉장히 안으로 밀어서 댐퍼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뺀 다음에 요 부위하고 요 부위를 가깝게 하면은 차체가 더 응집성이 강해지죠. 응집성이 강하니까 차대가 더 강해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스트럿 바를 설치해서 차체의 강렬함을 더 강하게 해준 거고 배터리를 예전에는 뒤로 많이 뺐는데 요새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들어가고 사서 이 엔진이 직렬 6기통으로 바뀌고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배터리의 용량을 봤을 때 여기 빠지는 거지? 요거 빼고 저거 빼보면 현재 배터리 용량을 봤을 때 80A가 들어갔으면 이게 메인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가 현재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게 배분에 있어서 앞쪽에 배터리를 놨다라는 건 첫 번째로는 제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요. 배터리를 뒤로 빼면 뒤쪽에 배터리의 하우징을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선들이 굉장히 두꺼워야 되거든요. 이 전력량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야 되니까 전압이 낮은 12V를 가지고 이 차의 모든 전기장치의 그러니까 전력량을 공급하려면 전류의 양이 두꺼워져야 되니까 이 배터리의 메인 선들은 두껍게 깔려야 되니까 그것들을 하려면 제조 단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현재 배터리가 앞으로 있는 부분은 벤츠가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약간 의아한데 뭐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예전에는 벤츠 차들이 요 어디에 워셔액 넣는 게 있어서 요 밑에 부분에 워셔액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범퍼 요 안쪽 어디에. 근데 지금은 워셔액통을 이쪽으로 갖고 왔죠. 그러면 요 밑에 워셔액통이 있으니까 이쪽의 무게와 워셔액을 꽉 채웠을 때 배터리의 무게가 평형을 맞추면서 가급적이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댐퍼의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거기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범퍼 레일 같은 것도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육안상으로 봤을 때 BMW 5 시리즈보다는 얘 차체가 조금 더, 물론 이거 차체의 강성을 육안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맞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차를 오래 본 경험으로서 간접적인 추임새를 좀 넣는다고 보면 조금 차대의 강성은 5 시리즈보다는 강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벤츠들이 멀티빔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라이트 기술 되게 좋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운전하면서 평가를 할 거고 엔진에 대해서 사실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갔으면 벤츠가 이제 직렬 6기통에 가면서
뭐가 좋아졌는가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가 왜 직렬 6기통이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아마 벤츠에 있어서는 마지막 V6 엔진일 건데 벤츠는 현재 6기통을 다 직렬로 바꾸고 있습니다. 벌써 디젤들은 다 직렬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V6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말하고 댐퍼에 여기 잭이 있는 거는 감압을 위해서 댐퍼에 강압을 위해서 커넥터가 있는 거고 요거는 에어매틱 스프링에 에어를 넣어주고 빼주고 해서 얘는 지금 투 챔버가 달려 있어요. 옛날에 제가 CLS 400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에어 스프링의 감쇄력과 높낮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감압 호스가 여기 연결돼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뭐 제가 더 이상 할 부분은 없으니까 차를 들고 옆 바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대 옆으로 와서 일단은 휠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차급이면 사실 좀 더 좋은 소재를 쓸 법도 한데 얇은 플라스틱을 썼어요. 얇은 플라스틱을 써서 촘촘하게 감아놨고 이 부분은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휠하우스의 이 부분은 전부 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다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이고 아까 제가 말한 손바닥 넓이 말하는 인사이드 패널, 메인 차대는 스틸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 있고요. 밑에 어마어마한 서브 프레임이 돼 있는데 싹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알루미늄으로 싹 돼 있고 브레이크는 출력에 걸맞게 타공된 큰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포피 캘리퍼도 과거 S클래스도 이 정도 크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큰 포피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패드는 전체의 캘리퍼의 양에 비해서는 패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는 패드가 들어가 있다는 건 소음이라든가 어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느낌을 되게 중요시한 거겠죠. 그리고 앞쪽이 패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무게 배분이 뒤쪽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벨하우징은 스틸로 돼 있고 그리고 요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열에 의한 것들이나 어떤 마찰 저항 계수나 꽉 힘을 받았을 때 버티는 양이 이걸 무슨 T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요게 이렇게 두껍다라는 거는 현재 이 차의 브레이크가 고성능에 어느 정도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할때 링크, 이 스테빌라이저 많이 두껍죠. 앞에 전체적인 중량이 얘가 19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가 되게 두꺼운데 이 스테빌라이저가 꽂혀져 있는 요 할때 링크의 이 꽂힘이 보통 차들은 이제 요게 이렇게 올라서 기역자로 꽂히거나 뭐 다른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렇게 꽂힌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굉장히 센 힘으로 스테빌라이저를 연동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스테빌라이저도 들어와서 꺾지 않고 바로 그냥 꽂아버렸잖아요. 여기도 바로 수직으로 꽂고 여기도 바로 수평으로 옆으로 바로 꽂아버렸어요. 이렇게 했다라는 건 현재 이 너클암이 굉장히 세게 이 스테빌라이저와 연동을 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역할 수행이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늘 말했듯이 고성능 차들이나 벤츠 BM들은 서스펜션을 설계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했잖아요. 어퍼암이 여기가 로우암, 위에가 어퍼암인데 W15이죠. 두 개니까. 어퍼암을 그때 제가 우루스라든가 뭐 제네시스 G90이라든가 아우디를 할 때는 이렇게 와서 하나 꽂고 이렇게 와서 하나를 수직으로 이렇게 꽂는데 얘는 일단은 어퍼암의 위치가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앞쪽이 위로 높고 여기가 낮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캐스터를 딱 주고 있잖아요. 그죠? 캐스터를 얘 자체가 내리는 축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고 있다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제가 할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 얘기할 때 이렇게 앞에 포크가 이렇게 앞으로 멀리 나가 있듯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직진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느긋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줘요. 그래서 이 자체를 대각선으로 놓고 하나를 갖다 꽂아버리는데 꺾지 않고 대각선으로 갖다 그대로 수직으로 꽂아요. 이 자체는 지금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죠. 피봇이 하나고 정확한 거죠. 굉장히 정확한 움직임을 주면서 이 자체의 설계를 대각선으로 뽑아버린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선회를 한 다음에 복원됐을 때 느낌도 되게 좋고요. 직발해서 가는 느낌도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밑에 기술까지 들어가면
핸들링의 느낌까지, 스티어링의 느낌까지 좋아지는데 벤츠는 거기까지는 안 해요. 왜? 자기들은 고급진 드라이빙이 목적이기 때문에 핸들을 돌렸다가 복원이 되는 자체 복원 이렇게 해놓으면 차체에서 누르는 힘만으로도 자체로 스무스하게 복원이 되거든요. 자체 복원형과 직진을 했을 때 고급진 드라이빙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위쪽에서 캐스터를 주고 너클함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튼튼한 걸로 쭉 해놨고, 자, 에어스프링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스프링의 위에 감압 조절하는 게 있었죠. 대신에 얘는 밑에 달려있는 챔버는 제가 예전에 CLS 400D는 챔버가 약간 다른 역할을 했던 걸로 아는데, 얘는 현재 하나는 가스 댐퍼의 감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 거는 지금 가스 댐퍼의 보조 가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댐퍼의 길이를 더 길게 하지 못하니까 충분한 가스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서브 탱크를 달고 이쪽에서는 감압 조절을 해주는 건데, 전에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하도 오래전에 해서 CLS 400D는 에어스프링 쪽에 관련돼서도 보조장치가 있었던가. 그때 걔는 챔버가 하나 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원챔버에 감압 조절 챔버만 있는 게 아니고 챔버가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은 나요. 근데 걔랑 얘랑 중량이나 마력대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다르게 세팅했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있기는 한데, 얘는 현재 제가 타본 결과 CLS 400D만큼은 딱딱하진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앞쪽으로 텐션 스트럿 뻗어 있죠. 이렇게 앞쪽으로 텐션 스트럿이 뻗어 있어야 진정한 스포츠카라든가 진정한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댐퍼에 서브 챔버 플러스 감압 조절 챔버를 달고 에어스프링, 최신의 에어스프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얘가 갖고 있는 성능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좋은 디스크, 큰 디스크에 이런 캘리퍼에 이렇게 우직한 너클함에 W15을 캐스터를 줘서 이렇게 설계하고 에어스프링에 감압 조절이 되는 댐퍼를 딱 묶어놨다. 그리고 올 알루미늄이다. 이 자체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벤츠인 거죠. 그리고 벤츠 24500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뒷바퀴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요. 뒷바퀴의 경우는 뒷좌석 승객은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직물로 돼 있는, 현재 이렇게 많은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도 직물이기 때문에 포용 능력이 많으니까 이물질이 묻어 있고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뒷자리 승객들은 돌 튀는 소리를 좀 덜 들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뒤에 차체는 뭔가 볼까요? 알루미늄이에요. 우르스 때는 이게 다 스틸이었잖아요. 얘는 현재 다 알루미늄입니다. 차대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강성이 필요한 서브 프레임은 스틸로 돼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또한 뒤에도 굉장히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메인, 로우한 메인 뼈대에 묶고 여기에 묶고, 얘는 좀 얇게 이렇게 간 거 보면 뒤쪽에 대한 자유도를 많이 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뒤쪽에 자유도를 많이 주는 대신에 이걸 두껍게 해갖고 강하게 잡는 회사들이 데이터 값이 되게 약한 회사고요. 얘를 얇게 해서 자유도를 많이 주는 대신에 얘는 뒷바퀴의 댐퍼의 두께는 앞바퀴하고 거의 똑같은 걸 써요. 자, 그리고 뒷바퀴에 달려있는 댐퍼는 서브 챔버가 현재 안 달려있어요. 추가나요. 대신에 얘는 댐퍼의 길이를 보면 거의 막대기 거의 끝까지 오거든요. 한 요 정도 와요. 얘가 지금 댐퍼의 길이가 되게 긴 거죠. 앞바퀴는 제가 재보니까 요 정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부족한 만큼을 앞바퀴는 중량도 있기 때문에 서브 챔버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 포크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댐퍼를 뽑지 못하니까 고급진 승차감이 안 나올까봐 서브 챔버를 단 거죠. 댐퍼에다가. 근데 얘는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니까 서브 챔버가 없어요. 대신에 얘도 뒷바퀴에 감압을 조절해 주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호스가 달려 있는 건 공기를 넣어서 스프링 안에 스프링의 움직임을 딱딱하게 해줄 수도 있고 말랑하게 해줄 수도 있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또 센서가 꼽히죠. 이 센서가 꼽힌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어떤 기울어짐이나 적극적인 운동 성향에서 스프링 댐퍼의
스프링 레이트를 아예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댐퍼만으로도 조절을 하지만 스프링도 승차감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조타감이라든가 스포츠성에서 기울어짐의 안에 압력을 조절하는 거니까 굉장히 진보된 에어스프링. 뭐 이 차가 대단한 건 아니고 요즘 비싼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는 추세인데 이 클래스에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좋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를 약하게 해서 자유도를 주는 대신에 풍부한 댐퍼와 에어스프링을 가지고 성능을 잡겠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고급진 세팅이 현재 들어가 있죠. 자, 뒷바퀴는 타공이 없어요. 타공이 없는 대신에 캘리퍼의 크기가 앞에 거를 보면 부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를 봤을 때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우루스 거랑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패드의 크기는 우루스보다 살짝 작은데 뒷바퀴 전체의 캘리퍼 크기가 좀 좀 이렇게 좀 저렴한 버전이긴 하지만 알루미늄 소재이고 여기는 스틸인데 여기는 알루미늄 소재이고 그리고 크기 전체로 봤을 때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디스크 크기도 작지 않죠. 이거는 뭐냐, 뒷바퀴 쪽에 걸려있는 체중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요. 뒷바퀴도 벤틸레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굵기도 상당해요. 웬만한 우리나라 차 앞에 들어가는 거 정도의 대용량 크기의 벤틸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차대를 쓰고 스틸의 서브 프레임을 썼는데 이 차에 와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어퍼함이 대각선으로 크로스로 묶어서 당기죠. 근데 벤츠가 최근에 들어서 서스펜션 세팅을 얼마나 잘하냐면은 이 차가 지금 5링크인데 다 알루미늄인데 요 트레일링 암 중에 하나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여기를 스틸을 썼어요. 근데 사실 요 트레일링 암은 앞쪽에서 얘를 잡아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승차감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강성도 필요하면서 승차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스틸을 썼는데 얘가 지금 묶여있는 이 피봇의 위치하고 요 위에 있는 어퍼암 요 어퍼암이 얘는 이제 승차감에 이 두 개가 바로 영향을 주는 건데 얘하고 밑에 있는 게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일링암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묶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앞쪽에서 얘를 잡고 직진 안전성에 있어서 강하게 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 추종성이 되게 강해요. 위아래를 똑같이 잡으면. 그리고 위에 있는 어퍼암하고 메인 로우암하고 여기에 있는 서브 로우암이 WC-본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WC-본으로 잡았는데 얘가 약간 앞으로 대각선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약간 뻗어 있으니까 얘가 급브레이크를 딱 잡게 되면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급브레이크를 때리게 되면 뒷바퀴가 가운데로 딱 모아지면서 뒷바퀴의 추종성을 되게 강하게 해요. 그리고 확 악셀을 밟고 차가 확 나갈 때도 바퀴가 벌어지는 거를 되게 막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도 세팅을 하는 차들이 대부분 스포츠카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승차감에서 손해가 와요. 그래서 저는 야, 얘네가 왜 이거를 대각선으로 묶고 방향을 이렇게 했을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스포츠성에 염두를 하고 이 서스펜션 세팅하는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들의 세팅 방법인데 왜 이 E클래스에 이런 세팅을 했을까? 그래서 이 차를 몰아보면 옛날 E클래스의 승차감이 안 나와요. 저는 어제도 타보고 오늘도 굉장히 멀리 갔다 왔거든요. 고속도로에서 160, 140 달리는데 쫙 깔려갖고 부드럽게 싹 하는 고급진 승차감이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낮에 카메라를 안 켰는데 장비를 좀 못 갖고 가서 아까 못 켰는데 만약에 장비를 켜고 내가 아까 고속도로였으면 와마 오랜만에 내가 달려버리는구만 이런 말이 나올 뻔했어요. 왜냐면 딱 타는데 벤츠가 아니야. 이상하다. 벤츠가 왜 이런 느낌이 나오지? 이게 이런 느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 벤츠가 아닌데 이건 옛날에 BMW가 나오는 승차감인데 왜 이러나 했더니 오늘 딱 보니까 뒤에 서스펜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뼛속까지 스포츠카를 세팅하는 애들이 만든 값이에요. 고급진 승차감하고는 약간 거리가 여기서 고급지게 뽑으려면요 얘 알루미늄으로 가고 서브프레임 알루미늄으로 가야 돼요. 서브프레임까지 알루미늄으로 가고 댐퍼를 이제 챔버들을 더 달아가지고 댐퍼에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댐퍼를 감압 조절만 하고 보조 챔버 없이 그냥
복동식이든 뭐 단위식이든 아무튼 뭐 안에는 안 뜯어봤지만 굉장히 스포츠성인데 이 클래스에다 이런 세팅을 했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 지금 요 자체도 메인 로우암도 수평이 아니라 딱 틀어져 있잖아요. 얘 자체도 지금 캐스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캐스터를 주고 딱 잡아버렸단 말이죠. 딱 주고 잡고 위에서는 억각으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캐스터가 없지만 저쪽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얘도 지금 살짝 캐스터가 있는 거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올라갔을 때는 얘가 이제 움직임의 범위가 다르죠. 얘는 구부러짐이 별로 없고 얘는 구부러짐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캠버라든가 캠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캐스터가 약간 작동을 계속 캐스터를 계속 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새롭네요. 벤츠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마저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왔는데 좀 흥미로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차가 현재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생각보다 서브 프레임이 넓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이런 차급이면 서브 프레임이 원래 이 끝단이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A 필러의 끝단이잖아요. 차체의 승객석의 맨 앞단. 여기부터 원래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서브 프레임이 약 한 뺨 정도 센티미터로 따지면 약 20cm 가까이가 서브 프레임이 앞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야 세계 명차의 1등인데 그런 벤츠가 왜 서브 프레임 앞에 전륜의 서브 프레임을 이렇게 좁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되게 의아해서 보니까 대신에 서브 프레임이 엄청 두꺼워요.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가 굉장히 이게 넓어요. 보통 서브 프레임 두께 한 요 정도 요 정도라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양이고 앞에도 엄청 두껍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 서브 프레임이 메인 프레임에 이쪽이 연결이 되고 서브 프레임에서 다시 앞으로 지지대가 나가는데 사고 났을 때 전체가 먹지 않게 여기서 이제 얘가 먹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얘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설계가 돼 있는데 왜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좁나 했더니 제가 이제 엔진을 받쳐주지 못하는 서브 프레임을 엄청 까잖아요. 벤츠가 그걸 눈치를 깠나 봐요. 얘가 지금 엔진이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엔진이에요. 이 앞에. 그러니까 지금 엔진은 정확하게 서브 프레임이 받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원래대로면 서브 프레임이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났어. 그 대신에 두껍게 하고 여기까지 끝나는 부분에 저기에서 이제 두껍게 잡히고 위에 엔진 마운트랑 같이 엔진 마운트가 지금 서브 프레임에 연결이 돼 있어요. 메인 차체에 연결이 안 돼 있고 그 방식도 되게 독특한데 그렇게 해놓으면 얘가 올 알루미늄을 쓰고 얘 자체가 차체랑 붙는 곳에 또 마운팅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엔진 진동이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 헝 뛰잖아요. 그러면 이 강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그랬더니 저쪽에다가 이렇게 큰 마운팅, 볼팅을 하고 저쪽 위에서 엔진 마운트랑 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프레임을 대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러워요. 왜냐면 적어도 이 서브 프레임이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운전을 하다가 만에 하나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전방 쪽에 뭔가 좀 불쾌한 느낌이 간혹 운전하다 느낌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거를 처음에 얘가 포매틱이 들어가고 출력이 워낙 세니까 앞바퀴의 구동축의 좌우의 밸런스가 뭐가 안 맞나 봤더니 얘가 지금 이쪽에 별도의 브라켓이 없어요. 지금 전륜에 구동이 왔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서브 프레임의 이쪽 끝단에서 출력축 이렇게 나가서 이게 되게 얇잖아요. 되게 얇아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 차들은 밸런스를 중요시하고 주행 느낌을 중요시하는 회사들은 이쪽에 얘가 지금 차동 기어 케이스란 말이에요. 디퍼런셜 케이스.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사륜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꽂혀가지고 여기서 좌우에 디퍼런셜 역할을 해주면 보통은 여기서 축을 이렇게 뽑아갖고 여기다가 브라켓을 설치해요. 브라켓을 설치한 다음에 이쪽에서 얘랑 똑같이 좌우에 운전석과 조수석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똑같이 뽑아버리는데 이렇게 뽑는 거는 의선형님 회사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로 나간 거야. 두껍죠? 여기도 두꺼워요. 긴 데다가 여기 굴곡이 하나 있어. 얘는 짧게 굴곡이 여기서 바로 마운팅이 된 곳에서 바로 나가버리니까
얘 요게 없는 거잖아요. 이쪽은. 그리고 길이가 두께가 다르니까 당연히 운전을 할 때 앞바퀴를 타고 전에 들어오는 느낌이 뭔가 아 이게 서브 프레임이 문제인가? 아니야. 벤츠가 서브 프레임이 이상이 있을 리가 없어. 구동축이 뭔가 잘못됐나? 아이 설마 벤츠가. 근데 달라. 구동축이 달라요. 그리고 핸들을 틀었을 때 조향의 느낌이 사륜이 들어가서 출력이 있어서 그런가? 왜 BMW 5 시리즈랑 약간 느낌이 다르지? 보니까 서브트로닉을 관장하는 이 스티어링을 움직여주는 못하잖아요. EPS. 현대가 말하는 MDPS, 컬럼식 렉타입. 얘가 렉타입이잖아요. 이 서브트로닉, 이건 BMW가 이제 서브트로닉이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EPS 못하라고 하는데, BMW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죠. BMW는 이게 되게, 얘가 크면 클수록 두꺼운 힘으로 차 핸들을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얘 또한 핸들링, 스티어링의 느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왜 벤츠가 이 4,500에 350마력이 넘는 가솔린, 이 클래스의 243이나 263을 뺀, AMG 라인을 뺀 일반 승용 라인에서는 가장 센 버전인데 왜 이런 스티어링 작은 모터와 서브 프레임을 여기서 끊고 여기서 이렇게 보강제를 덧대서 저기까지 나갔는지 그리고 왜 좌우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이렇게 해놨는지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는 곧 주행 질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주행 질감을 느끼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이 트레일링암, 어마어마한 트레일링암을 사실 이 트레일링암을 이렇게 빼는 건 원래 아마 벤츠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BM에서 나중에 보강을 잘했는데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캐스터각을 줬죠. 그때 우리 아우디나 우루스 같은 거 그냥 두 개 수직으로 꽂잖아. 근데 이거 보세요. 대각선으로 꽂혀 있잖아. 얘도 살짝 대각선이에요. 그리고 앞쪽에서 나가잖아. 보통 이제 아우디나 이런 차들은 뒤로 나가. 이렇게 앞에서 나와줘야 포르쉐든 페라리든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선의 능력이나 직진 능력에 있어서 월등히 차가 운동 성능이 민첩하고 좋거든요. 요거는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댐퍼가 연결되는 포크에 메인 로우암에 연결되는 곳에 진동 댐퍼를 달아서 진동을 상쇄시켜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 자, 그리고 원래대로면 여기에 볼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잡아주는 거를 제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볼팅이 없어. 그럼 지금 이 양쪽에서 하나를 잡은 거예요. 여기를 볼팅을 때렸을 때랑 안 때렸을 때랑 승차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차가 되게 탱탱한 느낌을 주는데 그래도 원래는 때려야 돼요. 얘가 지금 조립 과정에서 생략이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양쪽에 지금 볼팅이 없어요. 원래는 삼각구도로 볼팅을 하게 돼 있죠. 없어요. 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잡는 게 얘는 현재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스틸입니다. 강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위죠. 스틸이에요. 지금 스틸입니다. 스틸인데 얘도 여기 하나예요. 원래대로면 얘도 쭉 가서 볼팅을 원래 2개 정도 때려야 되고 아니면 얘가 이쪽 어디로 가서 여기서 딱딱하게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국여지책으로 흔들림이 얘네가 감지가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벤츠라는 회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의아하네요. 그리고 단열 소재는 굉장히 잘 해놨죠. 어디에 안 가게끔 잘 해놨는데 약간 좀 희한한 건 원래 다른 벤츠나 이 고성능 좀 비싼 차들은 이 단열 소재가 이 안에로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가 지금 승객석에 여기가 지금 운전석이잖아요. 센터 콘솔 쪽이니까 이쪽으로 의자 밑으로 열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운전석에 앉으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이 밑에 여기 밑으로 타고 그때 제가 M550D 같은 거 할 때 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를 단열을 안 발라버리면 이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오는데 흡음재만 신나게 발라놓고 이거 보니까 안에도 다 흡음재예요. 단열 소재는 없단 말이야. 왜 저 안에를 이쪽도 그렇고 이쪽은 단열을 했네. 여긴 단열을 했죠 지금. 저렇게 단열을 원래 해야 돼요. 여기는 안 했어. 저 위에는 돼 있는데 옆에가 안 돼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단열이 없다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엔진은 뭐 제가 타면서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없고 엔진에 연결된 9G 트로니스 미션 벤츠에서 만드는 거죠. 이 미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얘기했죠. 벤츠가 단수를 늘리면서 아직까지도 세팅값을 못 잡고 있어요. 하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건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주행 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벤츠는 별도의 배합 조절을 따로 하지 않고 배기 라인을 가지고 엔진의 조율을 하기로 유명한 회사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엔진 세팅을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딱 보면 배기 라인이 뭔가 꺾이고 납작해졌다 두꺼워졌다 쭉쭉쭉 하는데 잠깐만 저쪽으로 갔다 올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고 여기에는 지금 요 배합을 조절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와서 저기에 있다라고 보면은 얘는 현재 소리 관련해서 저게 있는 거고 BMW나 아우디처럼 양 끝에 배합을 막고 펴면서 엔진의 컨디션을 조절해 주기보다는 벤츠가 늘 쓰던 대로 배기 라인의 형상을 가지고 배합을 얘네가 조절을 하죠. 근데 이 엔진은 제가 봤을 때 좀 버리는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터보 높게 묶어놓고 360마력 그냥 뽑아내는 거라 그렇게 세밀한 조율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네가 정말 세밀한 조율을 했으면 머플러의 형상이나 플랩을 저렇게 안 달았을 건데 저렇게 달려있는 거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단조롭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 미션이 여기인데 미션의 끝단에 앞으로 가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이쪽에서 이제 전륜 쪽으로 출력이 나가는데 트랜스퍼 케이스가 달려있는 이쪽에 어마어마한 미션 마운트를 4개의 볼팅으로 스틸러에서 굉장히 꽉 잡아주고 있죠. 여기도 잡고 그리고 여기는 차대가 지금 다 스틸입니다. 앞쪽에 알루미늄 다 썼었죠. 여기서부터는 스틸이에요. 쭉쭉쭉 스틸을 쓰다가 뒷바퀴 쪽 어디인가를 가면 알루미늄 바뀌는데 그건 제가 거기서 알려드릴 거고 현재 ZF의 버금가게 미션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요. 여기는 지금 토크 컨버터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유성기어 세트를 3개 반을 넣어가지고 기어비를 촘촘히 나눠버리니까 옛날에 비해서 미션이 많이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션의 끝이고 여기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달려서 후륜으로 나가는 것과 전방 쪽으로 전륜 쪽으로 출력을 주는 게 묶여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 차가 출력이 높다 보니까 다른 벤츠 2300이나 2220에 비해서 보강 소재가 더 추가가 됐어요. 여기인가 여기는 그 차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스틸로 된 보강 소재가 요건 알루미늄이고 여기는 차체는 스틸인데 알루미늄으로 된 굉장히 좋은 거를 요것도 알루미늄이거든요. 얘도 알루미늄이고 보통 싼 메이커라기보다는 타 메이커들이 저렴하게 차대를 생산하고 보강을 할 때는 강성이 굉장히 강한 스틸 소재를 갖고 보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2뺨 간격으로 이렇게 3개를 두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보강재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강을 안 하는데 얘네는 지금 보강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다른 제수요 회사들이 저렴하게 할 때는 이게 사실 바디의 강성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보강재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두꺼운 알루미늄을 안 쓰죠. 얇은 철판으로 된 스틸을 써가지고 강성만으로 차대를 묶어버리는데 이 차는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뒷바퀴가 시작되는 여기까지 여기 본딩 많이 돼 있죠. 여기까지가 스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스틸이죠. 여기는 알루미늄이 안 붙어요. 여기도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는 스틸이죠. 여기부터 다 알루미늄인데 여기에 스틸로 돼 있는 이 구간에서 강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알루미늄으로 된 이 보강재를 3개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큰 걸로 볼팅도 되게 세게 박았죠. 근데 이렇게 두꺼운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뭐냐? 흔들렸을 때의 승차감을 잡기 위해서예요. 알루미늄을 쓰면. 스틸을 쓰게 되면 포용성이 없죠. 그래서 이 차를 몰게 되면 이렇게 요철 구간 같은 데를 지날 때 이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차체가 유연하게 이게 한 단수 2, 3단 되는 사람들은 에어매틱이다. 타이어다는 완전히 1단계고 에어매틱이다. 근데 이제 저 정도 되면 이게 보강재나 메인 차대가 유연성을 받아주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알루미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제조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차대를 세팅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 괜찮고요. 여기에 본딩, 이런 본딩을 보면요. 이거는 부식 방지 때문에 한 게 아니죠. 차체 조립 과정에서 철판과 철판을 붙이는 본딩 작업인데 굉장히 두꺼워. 요즘 현대가 이 본딩 작업을 많이 늘리고 있죠. 현대 기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잘 묶어 놨고요. 그리고 1차 촉매를 저쪽에서 촉매 나오고 여기는 소음기라고 봐야죠. 1차 소음기를 거쳐서 쭉 가는데 이런 데 보면 뭔가 이렇게 가글지게 원래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가잖아요. 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여기가 납작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로로 납작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이런 흐름을 타면서 배압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죠. 근데 얘는 워낙 터보로 밀어 당겨버리니까 아주 고급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현대자동차랑 다르게 이 단열 소재는 다 막아놨죠. 다 막아놨습니다. 다 막아서 여기까지 왔고, 자,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알루미늄이잖아요.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알루미늄인데 서브 프레임을 굉장히 넓게 크게 잘 잡아놨단 말이에요. 서브 프레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서브 프레임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강제를 통해서 이쪽에 차대에 묶었는데 보통의 회사들은 이렇게 큰 볼팅을 가지고 여기를 세게 잡는데 얘는 좀 작은 볼팅으로 잡았어요. 근데 얘네는 자신이 있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강하니까 서브 프레임이. 대신에 차대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뭔가 차대를 통해서 여기는 또 스틸이네. 가해 승차감하고 직결되는 곳은 스틸에 서브 프레임을 넣고 스틸에 서브 프레임이 닿이는 곳은 전부 다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알루미늄을 넣었는데 이 서브 프레임이 닿지 않는 곳은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뼛속까지 승차감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차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클함도 알루미늄으로 잘해서 만들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메인 노후암이 살짝 훈이 캐스터가 들어가 있죠.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너클함이 지금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직진 안정성 그런 걸 추구한 거고 얘하고의 방향이 지금 똑같죠. 똑같은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너클함을 잡아주는 텐션 스트럿이 똑같은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댐퍼도 굉장히 두껍고 길게 밑에까지 쭉 뻗어서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에어스프링의 밑에 센서가 달려있죠. 이 안에 압을 얘가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에어스프링의 역할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에 부싱이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잡히는 부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하체가 굉장히 딱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쭉 와서 디퍼런셜 케이스 알루미늄을 했고 여기를 통해서 좌우로 구동이 나가는데 디퍼런셜 케이스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가 또 양쪽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쪽에는 평형추 같은 걸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래는 제조사가 쭉 왔을 때 얘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양쪽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드라이브 샤프트를 다르게 해버리면 사실 아무리 얘네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수치를 재산되지만 앞쪽도 좌우의 드라이브 샤프트가 다르듯이 뒤에도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실크 같은 느낌이 안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인위적으로 트러블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안 해도 되게끔 해야 되는데 얘네가 포매틱을 넣고 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거죠. 이 플랫폼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왜 모듈러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얘네만을 위해서 별도의 라인으로 생산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머플러를 잡아주는 힌지 같은 건 되게 설계가 잘 돼 있죠. 이렇게 진동 댐퍼를 달아서 이렇게 우리 맨날 현대자동차에다가 찍 용접으로 잡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볼팅으로 해서 경칩으로 잘 잡아놨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아까 어디를 내가 봤나? 요런 데도 보면 볼팅으로 해가지고 되게 잘 잡아놨어요. 흔들렸을 때 진동을 잘 흡수하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단열 잘 돼 있고 서브 프레임도 굉장히 크게 잘 잡고 있고요. 뒤쪽도 다 알루미늄입니다. 여기도 알루미늄이네요. 왜? 서브 프레임이 닿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배기가스의 어떤 좀 능동적인 소리, 제가 봤을 때 형상이 약간 좀 다른 걸 보니까 얘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BMW나 다른 애들처럼 플랩을 통해서 배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음기를 통해서 낮은 소음을 내면서 배기가스가 나가다가 악셀을 밟았을 때 배압을 뻥 뚫어주기보다는 얘를 열어서 약간 스포츠성에 관련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배압을 심도 깊게 조율하는 형식으로 달라면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소리 때문에 스포츠성에 관련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벤츠라는 이미지에서 다른 것들도 있고요. 스포츠성을 생각해서 잘 세팅한 부분도 있는데 벤츠가 이렇게까지 해서 차를 만드나? 모듈화 시스템의 폐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듈화 시스템의 문제점들 그런 점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 좀 왜 벤츠가 이렇게 했는가는 제가 이제 리뷰를 통해서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를 리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체만 봤을 때는 벤츠가 굉장히 영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스포츠성에 많은 부분 벤츠가 투자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리뷰에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세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후딱 조립하자.